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도 거의 한 문제 정도가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병원. 한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병원적인 측면은 우리 아프면 누구나 병원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병원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상에 의원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의원 갔다 왔으면서 보통 병원 갔다 하죠. 보통 의원은 근린 생활 시설이죠. 의원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내과나 외과 이런 보통 소아과 이런 의원 쪽에 보통 많이 가죠. 그래서 그럼 근린 생활 시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그리고 이제 병원이 의료 시설이죠. 그래서 이 병원적인 측면에 대해서 보시면, 이 병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거기 보시면 대지 선정 조건 이런 부분은 시험 내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병원의 주요 구성 요소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부하고 병동부, 중앙진료부 이렇게 놨는데, 보통 분간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집중식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분간식 형태가 됐을 때 거의 외래부하고 병동부, 중앙진료부의 경우는 보통 이런 형식으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부가 전면에 보통 나오죠. 외래부 부분이.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죠. 분간식의 경우는 보통 외래부가 보통 전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앙진료부, 부속진료부라고도 하고, 이 분간은 보통 여기 이제 진료부를 보통 두는 거죠. 병동부를 가장 뒤에 이렇게 배치해서 이런 형태로 분간식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분간식에서는. 그런데 보통 이제 집중식에는 보통 위로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위로 올리는 것이 일반 집중식인데, 집중식은 보통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밑에가 좀 크죠. 밑에 부분이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제 올라갈 때 보통 제일 아래 부분에다 보통 외래부 주죠. 외래부를 두고, 그리고 그 위층에다가 2층 이런 부분에다 좀 크면 3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보통 이 진료부를 두잖아요. 진료부 두고, 그리고 이제 이 병동부는 이제 타워 형태로 고층화 형태로 해가지고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옛날 여러분들 이 병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런 병동부 형태로 이렇게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식 형태는 이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고, 이제 분간식은 제일 앞동에 외래부 형태로 외래 환자들 받는데 보통 바로 두고 이제 진료부, 병동. 그래서 이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면 요 계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아래 위로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죠. 병동부.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개념이 분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의 주요 구성 요소 이제 외래부는 여기에다 이제 자주 이제 쉽게 감기가 들려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눈이 안 좋아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비염이 있어서 이 외래부에다가 일반적으로 내과든 안과든 저런 게 있죠. 부인과, 피부비뇨기과 이런 게 있죠. 잔뜩 여기다 넣어놨죠. 외래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병동부는 이제 장기 치료하는 부분을 이제 이 병동부에다가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중앙진료부에는 특별 검사 받는 거 있죠. 우리가 X선을 그래서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죠. 물리적 치료한다든지 또는 산부인과 저런 수술한다든지 있죠. 백제거는 이런 진료부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간단히 구분하면서 이것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치 계획에서는, 그 건물의 출입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번, 외래 환자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외래 환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있죠? 병동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분리돼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와 입원 출구는 우리가 분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외래 환자들하고 이런 여기 입원 환자들은 이 구분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응급 출입구는 일반 외래에 의해서 이제 분리시켜야 되겠죠? 응급은. 그래서 보통 응급들은 보통 바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응급은, 구급은 보통 외래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중앙진료부로 이 구급은 이거죠. 응급은 이리 들어오도록 해놨죠. 응급은 바로 진료부로 들어오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센터는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이리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외래. 그래서 보통 응급 환자들은 바로 들어가는 그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진료부로 들어가야지. 특히 응급들은 특히 밤에 응급이 많죠. 구급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외래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다. 바로 진료부로 바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외래하고는 분리식입니다. 일반 외래는 일반 이 외래 환자들은 바로 이리 들어가는 형태인데 응급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분리해 준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입원이나 퇴원 출입구는 당연히 같이 하겠죠. 입원하고 하는 것은 같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객은 외래나 입원, 퇴원 출입구 이제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리 방문객들은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관계 출입구는 건물에 보통 이 후면 쪽에 보통 두게 되겠죠. 후면에 둔다는 거 간략히 이제 알아두시면, 특히 우리가 이제 알아둘 거는 1번, 2번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것은 건물의 출입구 개념은. 그래서 외래 환자하고 입원 환자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응급 환자하고 일반 외래 환자의 자, 이 출입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 여기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안 나왔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평면계획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그래서, 요 분간식과 관련돼서, 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부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진료부 있죠? 이렇게 동선이 이어지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간식 예를 한번 들어서 보면, 그리고 이제, 보통 관리부는 별도로 이제 둬야 되겠죠? 관리부는 별도로 두고, 관리부. 그래서 이 관리부 두면서 이 서비스 부분이 우리가 있게 될 겁니다. 서비스 부분.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하고 이 서비스 부분하고 이런 것은 이제 관리부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연관돼야 되겠죠. 또는 그래서 보통 입원 환자의 개념은 이리 오고요. 입원 환자는 관리부를 통해서 이런 아니면 그래서 이 병동부가 있을 때 관리부에서 따로 병동부로 이동하든지 또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계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하고 이 외래 환자는 틀려야 됩니다. 외래 환자들은 외래부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입원 환자들은 관리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부하고 이런 관계 연관상을 우리가 머리에 그림을 인식을 조금 해두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병원의 건축 형식 분류가 나옵니다. 5번에 병원의 건축 형식 분류.
형식 분류적인 측면에서는, 자, 저층 분상형 분간식 나옵니다. 파빌리온 타입 나오죠. 그래서 이 분간식하고, 이 분간식 개념과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해줘요. 집중식, 자, 블록 타입하고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평면 분산식이 분간식이죠. 지금 현재 요 형태가 보통 분간식 개념인데, 아까, 그래서 병동부하고 이렇게 따로 뒀었습니다. 병동부를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중앙진료부를 갖다가 센터에다 두고 중앙진료부, 그리고 외래부 형태를 둔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자, 분간식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연결해 주는 형태죠. 이게 분간식입니다. 그래서 이 분간식은 평면 분상식으로 이제 3층 이하의 저층 건물에 쓰는 거죠. 얘는 저층 3층 이하의 이 저층 건축물에 건물에 쓰는 것이 이 분간식 형태가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외래부하고 이런 부속 진료실이 있죠. 진료부하고 이 병동부를, 자, 이 별도, 각각의 무엇이다? 별도의 동으로 설계하죠. 별동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두는 게 아니고 별동으로 우리가 이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 복도, 이 복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한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간식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건 요거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배치를 이렇게 남향으로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조 통풍 조건은 좋은 것이 특징이 되죠. 이 병동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것은 일조나 이런 통풍적인 측면은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풍이 좋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이 이 분간식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도로 연결하니까, 자,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부지는 넓은 부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 이겁니다. 땅이 떼부자가 아닌 이상 이 도심지에는 적합하죠. 이 도시에는 좀 곤란한 형태죠. 도시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집중식 형태로 많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각각이 이제 분산됩니다. 분산되다니까 이런 설비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죠. 설비비가 비싼 것이 특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보행거려, 이 복도를 통해서, 여기 외래부에서, 자, 진료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너무 중환자라서 입원할 수 있는 병동부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럼 병동부 있는 사람도 진료부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행기가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선이 길어진다는 거죠. 동선이 길게 되는 특징이 바로 이 분간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층 밀집이 이제 집중식, 보통 집중식적인 측면. 그래서 이 집중식은 위로 올라간 거죠. 집중식. 그래서 이 집중식은 제가 아까 그린 것처럼, 자, 이렇게, 자, 저층부에다가 1층에다가 외래부 두고, 이렇게 이걸 수직으로 올린 형태죠. 외래부고, 그 다음에 2층에다가 중앙진료부를 두고, 진료부를 두고, 그 다음에 고층 부분에다 위에다가 올려서 이런 병동부 형태를 두는 형태죠. 이 병동부. 이것이 이제 집중식 또는 블록 타입이라고도 하죠. 블록 타입. 블록 타입. 그래서 이 집중식의 경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건물로 다 써버렸죠. 한 건물로 쓴 것이 바로 집중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동은 일반적 이 고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병동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환자를 운송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집중식 블록 타입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대지가 넓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 도심지는 바로 이거죠. 이 집중식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되다 보니까 관리가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산되면 관리는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관리는 용이해지는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얘보다는 얘가 적게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집중식 블록 타입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건 대지가 넓어야 되는, 이건 적은 대지 위로 올렸기 때문에 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높이 올리다 보니까 멀리 이제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쇼다리 낮게 있으니까 이런 조망권이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일조 통풍은 좋을지 모르지만 조망권 없죠. 근데 얘는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조망권은 이제 좋아진다고 보시면, 병동부에서는, 특히 고층 병동부에서는 이 조망권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근데 보통 이 병동부가 앞에 배치되느냐 뒤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각실의 이 환경이 우리가 균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은 좋겠지만 이 뒤쪽은 병동부 쪽은 환경이 좀 나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조 통풍이 불리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앞쪽은 일조가 될 수가 있지만 뒤쪽은 일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고층 밀집식, 바로 이 집중식 블록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암기해야 될 것이, 자, 거기 병상 하나에 대한 각종 표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1베드당, 자, 나오죠. 외래 간호사 숙사 포함해서 건축물 연면적, 한 베드당 면적은 대략 43에서 66제곱미터. 그래서 요건 암기 좀 해 두십시오. 자, 43에서 66, 43에서 44가 아니고요. 여성분들은 옷 사이즈가 44, 66 이렇게가 44, 5, 66가 아닌데 44에서 한 거 빼고 43에서 66제곱미터. 66제곱미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몇 베드, 병실에 몇 베드, 침실 몇 베드 정도가 있는데 그건 병원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역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간략히 암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43에서 66제곱미터 1베드당. 그러면 예를 들어 300베드당 400베드, 500베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의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4, 66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한 끗 차이니까. 가까운 거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옷 사이즈로 기억하자. 한 끗 차이입니다. 44, 66, 43에서 66인데 그래서 5 건너뛰고 그러면 중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5 사이즈로 때려가지고 55로 때려가지고 바로 연면적을 산정해가 범위 설정해서 딱 고르시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에 대한 7번 요거는 확실하게 암기해 놓으세요. 이것도 7번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전면적에 대한 각 부의 면적 비율이죠. 각 부 뭐 병동부다 각 부의 이 면적 비율에 대해서 요거는 좀 정확히 크기 순서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것이 병동부죠. 이 병동부가 돈 버는 데니까 병동부가 제일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병동부가 제일 범위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25에서 30% 병동부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부죠. 공급부가 다음에 해당이 되고요. 공급부는 여기 보시면 15에서 2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진료부 부분이
다음에 해당되죠. 중앙진료부. 이 진료부가 대략 15에서 20% 정도 보시고, 근데 베드가 500 이상 되면, 자, 그래서 그 경우는 조금 높아집니다. 그때는, 혹시나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래서 요거는, 500석 이상 시는 뭐 20에서 25%까지 가능하죠. 조건 주어지면. 그래서 중앙진료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진료부 나오죠? 외래진료부. 그래서 자, 이 진료부 부분은 대략 10에서, 외래부는 대략 10에서 20% 정도, 자, 봐줍니다. 그리고, 뭐, 칼리부가 가장 적죠. 칼리부는 대략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하면서 포롯돼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병동부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뭐하고 비교해서 무슨 비율이 많다.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부 계획적인 측면에서, 자, 이 세부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이 병동부, 자, 이 병동부에는, 자,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간호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간호 단위의 구성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 단위 구성은 여러분들이 꼭 해두셔야 될 파트입니다. 1번에. 간호 단위에 대해서는, 자, 꼭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간호의 단위 크기는 한 조가 대략 8명에서 10명 간호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수는 자 그래서 얼마 정도로 봐냐. 그래서 일반 병동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서 결핵병동, 정신병동까지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1간호 단위는. 그래서 대략 30에서 40베드 정도 봐주시고, 결핵병동은 40에서 50병상, 그리고, 정신병동은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암기해 두시고, 그래서 특히 1간호단위 일반 병동 30에서 40베드 개념 병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원 대기실은 각 간호단위는 뭐, 그래서 이 간호 대기실은 어떻게 둘 것인가? 간호 대기실 1간호 단위에 대해서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 이제 대기실, 간호원 대기실, 대기실은 그러면 우리가 1간호 단위를 우리가 앞에서 각 간호 단위, 그럼 보통 8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한 간호 단위, 간호 대기실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층별로 두고 동별로 일단 구분은 간호 단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층별, 동별로 간호 대기실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명으로 알아두실 것이, 거기 간호 작업에 편리해서 수직교통로 가까이 두라. 그러면 거기서 3번에서 이야기하는 수직교통로. 자, 수직교통로가 바로 저거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래서 여기 이제 가까이 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가깝게, 그러면 계단 엘리베이터 가깝게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가깝게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자,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중앙센터에 두시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들 수직교통, 요것을 보통 중앙센터에 두겠죠. 그러면 요 근처에 바로 요걸 설치해서 간호사 쉽게 많이 걸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너무 그러면 이사 갑니다.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보행거리는 24m 이내로 우리가 설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1, 2, 3, 4번은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이제 저런 출입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병실 크기는 뭐 병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간호 단위 구성했고 이제 두 번째 병실적인 측면에서는 요거 위주로 하시고 보통 한 병상당 면적은 대략 20제곱미터 내외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실하고 통로하고 부속대 모든 설비는 대략 5대 3대 2, 50대 30대 20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병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이 좀 병실이 크죠.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정신병원 쪽은 우리가 다른 게 많을 필요가 없죠. 이 병실만 많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신병원이 제일 우리가 이 병실 범위에 크고 그다음에 혈액병원 그리고 이제 이 종합병원 순회죠. 종합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병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들에는 혹시나 입원하더라도 빨리빨리 나가야 됩니다. 병실이 없어요. 병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남는 거는 무슨 병실이 남는가 하면 비싼 거, 특실, 아니면 1인실, 2인실, 요 정도 맞지? 다인실은 거의 보험되는 거는 거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적죠. 병실이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얘는 그래서 이 정신병원은 3분의 2고요. 얘는 2분의 1 정도가 병실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 계획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실은 누워가 딱 하늘만 바라보죠. 천장만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눈이 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도가 너무 높거나 반사율이 높은가 하면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현이현상 이런 게 근력가 생기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조도가 높거나 반사율이 큰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병실의 조명은 형광등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형광등은 약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따뜻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강색들이 그래서 형광등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실 출입문은 문지방을 두면 안 되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은데 문지방 못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휠체어가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동이 부자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턱은 문지방은 두면 안 돼요. 문지방 또는 문턱이라 하죠. 그래서 그걸 두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여닫이 형태가 좋고 폭은 1.1m 충분히 폭이 넓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입구 폭은 설계 각 개념마다 틀린데 이 병원들은 좀 크게 이런 휠체어나 이런 또 침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나중에 중환자들은 침대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이동식 침대. 그래서 보니까 보통 끌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폭은 1.1m 이상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대 높이는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외관 이런 밖에를 전망을 이렇게 조망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해서 전망 볼 수 있도록 해서 이거 높이 낮춰놓으면 침대에서 잘 안 보이니까 침대에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0cm 이하로 우리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마다 머리 후면에다가 이쪽에다가 이제 개별 조명 설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전체적으로 6인식 베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인실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개별적으로 있죠? 자기만 이제 켤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조명 설비를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점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 학습을 좀 해둬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중앙진료부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진료부. 그래서 이 중앙진료부적인 측면은 보통 병동부하고 사실 무엇입니까? 외래부하고를 연결시켜 준 거죠. 중간 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앙진료부에서 이제 또 뭐 검사하거나 무시무시한 게 여기 많이 있죠. 방사선도 쬐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보통,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까 뭐 분간식 형태를 보던 보통, 분간식 형태로 설명할게. 외래부가 있으면 보통, 중앙진료부를 여기에다 두죠. 중앙진료부를 두고, 병동부를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형태다. 아니면 집중식도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외래 이제 진료부하고 자 바로 이 중앙진료부하고 이 관계죠. 그래서 이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병동부나 외래 진료부 이것을 갖다가 이 관계를 고려해서 자 바로 이 병동부나 외래부와 관계를 고려해야 돼요.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 중앙진료부는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진료부는 대략 우리가 퍼센트적인 측면을 아까 봤었습니다. 보통 15에서 20% 하는데 500세 이상 되면 보통 20에서 25% 정도를 우리가 중앙진료부 했죠. 그래서 중앙진료부는 거기에서 보통 중간센터 정도 됐죠.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관계를 고려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중앙진료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들인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첫째 이제 중앙진료부와 관련된 것이 자 약국 관련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실 그리고 중앙소독재료부나 분만부, 방사선부, 물리 자 뭐 치료실 같은 거 있죠. 요법부나 검사부, 의료사회부, 국어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중앙진료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진료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자 그래서 약국적인 측면 그래서 약국은 그래서 이 약국은 이제 외래 환자 출입구 부근에 위치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도는 이제 이거는 이제 꼭 공부하시고요. 2번에 이제 수술실. 자, 이 수술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뭐 시끄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서 통과교통이 없는 곳에 막다른 곳에 많이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막다른 위치. 그래서 수술실은 기본이 자 이거는 통과교통이 없어야 됩니다. 교통이 없는 이런 막다른 위치가 좋습니다. 막다른 위치. 이런 부분이 자 수술실 위치로서 가장 좋습니다. 위치적인 측면 기억하시고 위치는 이런 부분에 위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실은 중앙진료와 가까운 부분에 둘 수밖에 없죠. 예, 중앙진료부에 해당되니까 중앙진료부하고 최대한 가깝게 이제 배치해야 되죠. 가깝게 우리가 배치를 우리가 해줍니다. 부분에 둡니다. 그리고 중앙소독재료부와 수직수평으로 인접시켜지는 것이 자 기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중앙소독재료부가 있죠. 중앙소독재료부. 그래서 자 서플라이 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 소독재료부하고 수직이든 수평이든 인접해야 돼요. 수직 내지 아니면 수평으로 인접시켜 주셔야 됩니다. 인접. 이제 근접해야 돼. 인접시켜서 설치해 줍니다. 이 부분에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동 응급부에서 환자 수송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동부에서, 각종의 상태가 안 좋았다. 그러면 바로 수술실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병동부하고, 그래서, 응급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응급부가 뭐 이쪽 부분으로 들어온다 했죠? 응급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중앙진료부하고 접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응급부를 보통 많이 두는데, 그래서 응급부하고, 그 다음에, 자, 병동부에서 환자 수송이 용이한 곳에 둬야 됩니다.
응급부나 아니면 병동부에서 환자 수송이 영위해야 됩니다. 환자 수송이 영위한 곳에 우리가 두게 됩니다. 수술실. 그래서 이 수술일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수술은 그래서 환자 의사님들이 보통 피보색인 녹색 옷을 입고 수술하죠. 그래서 요 기준을 이 네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고 특히 자 이거 하고 이거 1번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1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3번 개념 포인트 잡고 접근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상 요점에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크기는 100병상당 보통 2실 수술실 2실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병상 증가할 때마다 한 개씩 증가하는 걸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100병상의 기본에 이제 2실 잡고요. 50병상, 50병이 병상당 하나씩 봐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은 일단 수술실 2개 기준 잡고 50병상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 온도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 온도는 약간 온도가 높아야 돼요. 수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도가 26.6도씨입니다. 26.6도씨. 보통 일반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쾌적하지 않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온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26 온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온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6.6도시고 습도는 가장 중간입니다. 인간이 쾌적하게 느끼는 게 보통 실내 환경기 40에서 70% 중에 바로 중간 센터인 55%입니다. 그래서 55% 습도는 55%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도는 55% 이상 우리가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설비 시 공기는 절대로 재순환하면 안 돼요. 이 수술실일 거는. 그래서 이 공기 조화 설비 했을 때 공기 알맞게 만들어주는 공기 조화 설비 했을 때 이거는 공기 재순환 해서는 안 돼요. 공기 재순환은 금합니다. 자, 이거는 꼭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공기 재순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얘는 이 자연광은 하지 않죠. 자연광 하면 그림자가 음영해집니다. 그럼 수술할 때 위험하죠. 그래서 인공조명으로 우리가 합니다. 인공조명을 하고요. 그렇지, 인공조명 하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 그래서 등이 무슨 등을 쓴다? 무영등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지지 않는 무영등이라고 칭하죠. 무영등. 그래서 보통 수술 시에 그 등을 보통 무영등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무영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제 창을 두게 되면요, 항상 조도가 일정 직사광이 안 들어 북측적을 두는 것이 되고요. 근데 보통 수술실은 창을 안 두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하고요. 만약 혹시나 두면 북측을 이렇게 둬서 그리고 특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술실 들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술실은 기본적으로 창을 안 두고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혹시 두더라도 북측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바닥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해놨죠. 그래서 가연성 마취가스 폭발 방지라고 해서 스위치는 스파크 방지 장치가 붙은 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 도체성 바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하시고 전기 도체성 바닥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폭은 1.5m 전후로 양여다지 형태로 해야 됩니다. 두 개 문을 양여다지. 그래서 보통 한쪽만 있는 것을 외여다지라고 하죠. 한쪽만 있는 게 외여다지고 쌍여다지는 두 쪽이죠. 그래서 양여다지 문을 하고 문턱은 두면 안 되죠. 침대를 끌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밀 수 있는 게, 요거는 폭이 좀 넓습니다. 1m 1.5m 전후고, 아까
이런 병실의 문은 보통 1.1m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수술실 문은 더 큽니다. 1.5m 전후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앙 소독 재료부 있죠. 그래서 스프라이 센터에 대해서 스프라이 센터 이 중앙 소독 재료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거 이제 수술을 하는데 되다 보니까 이번에 수술부 입구 부근에다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거하고도 같이 인접하는 것이죠. 간호사의 이 대기실. 그래서 이 간호 대기실과도 인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 소독 재료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수술실 입구 부근에 쓰면서 간호 대기실과 인접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주면 된다는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부, 분만부 이런 거는 간략히만 정리하시고, 분만부는 20병동 이하 상가 병상들에서 일실을 두면 되고요. 분만부는. 그리고 방사선의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비 이동이 많죠. 그래서 이동도 막 끌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비를. 그렇다 보니까 이동 동선 고려를 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500선 이상이면 베드가 500베드 이상 되면 방사선 치료부와 핵의학 검사부를 갖추게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요법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쉽게 물리치료실 요법은 물리치료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외래 환자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보통 편리한 위치에 많이 둬요. 그래서 물리치료실은 1층 부분에 많이 두고 있죠. 1층 부분에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래 진료부 오픈 시스템하고 거기서 클로즈 시스템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픈 시스템은 보통 미국에 많이 쓰는 방식이죠. 미국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오픈 시스템은 종합병원 근처에 일반 개인 의사들이 종합병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개인 회사에서 일반 개인 의사들이 바로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오픈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환자를 종합병원의 진찰실에서 예약된 시간과 장소에서 행할 수 있는 입원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오픈 시스템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형태로 안 쓰죠. 종합병원하고 일반 병원하고 접근 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큰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종합병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죠. 3개월 이렇게 전에 예약해야지 진료 한번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오픈 시스템을 쓸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클로즈 시스템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각종 과를 갖다가 필요하고 환자가 매일 병원에 취입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각종 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서 잔뜩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 가면 엄청나게 대기해가지고 기다리는 게 우리 이 클로즈 시스템 형태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가 이용할 필요제 보통 1층, 2층에 많이 설치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면 1층, 2층에서 보통 이 외래 진료부가 거의 끝나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1층, 2층 이하에 보통 설치합니다. 웬만하면 1층에다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2층에 두는 경우 있고 대부분 거의 1층에다가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래부는 외래 진료부적인 채면 우리가 보통 외래 환자들이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다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진료실하고 인접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는 임상검사나 엑스선 촬영, 투시나 소수술, 주사 등에 가까워 공동 위치에 두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중앙주사실하고 회계,
약국 등은 정면 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고 간단히 그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클로저 시스템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1번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저 시스템은 우리가 1번 클로저 시스템은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각종가가 필요한 것. 대규모 각종가. 그래서 가를 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클로저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보시면서 각각의 구성이 나오는데 각각의 구성에서 되는 게 보니 각각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자, 저 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가부터 해서 치가까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뭐 또 다 암기하시면 힘들고 뭐 기본적인 것은 보통 하기가 내기 힘든 거는 뭐 꼭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에 내과는 좀 공부 좀 해 두시고 내과는 보통 진료검사에 시간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 내과는 어디 아픈가 싶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과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내부다 보니까 원인 규명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이 진료 그래서 이거는 소진료소를 뭐 다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와 관련된 경우에 진료실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소진료실 다수 설치하는데 근데 여기는 보통 내과는 뭐 이렇게 뭡니까 가보면 의사 선생님 성질이 튀겨 있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배좀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옷을 좀 얇게 입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내과는 이 풍부한 난방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죠. 난방이 요구되는 데가 내과고 그다음에 내과는 소진료실을 많이 설치죠.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는 형태로 간단히 다수 설치 뭐 요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 내과 자 그리고 거기 이제 6번에 이제 정형외과 그래서 이 정형외과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 포행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아래층에 둬야 되죠. 정형외과는 아래층에 보통 위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한다는 개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비뇨기과 피부 이 비뇨기과 관련돼서 그래서 알아두실 것 이 피부 비뇨과는 보통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죠. 그래서 특히 비뇨기과는 소변 이런 걸 많이 받아오라 합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도 전립선이 좀 안 좋아서 한번 갔었는데 이 비뇨기과 가봤는데 그래서 이 비뇨기과는 뭐 하여튼 화장실에 자주 다녀오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근처에는 둘 수밖에 없죠. 화장실 이 근처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자, 이 이비인후과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요거는 남쪽 강선은 차단하고 북쪽 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알아두실 것이 요거는 북측 기준으로 우리가 할 때 북쪽의 체강, 북측 체강을 위주인데 남측은 차단하고 요걸 위주로 해준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치과 자, 이 치과적인 측면은 이제 진료실을 북쪽에 이제 배치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과 진료실은
이거는 뭐, 별로 관계없죠. 입만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북쪽에, 보통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배치로 해준다는 측면을 정리를 해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실은 자 보통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는 한기 설비를 좀 해주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주로 해서 자 우리가 이 병원 부분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래서 병원은 한 문제 정도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잘 살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미술관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